킴스 푸드 사이언스 킴쌤입니다. 오늘은 2018년 4월 28일 식품기사 기출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파트 1 식품위생학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로는 다이옥신이 인체 내에 잘 축적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물어보고 있어요. 다이옥신 대표적인 뭔가요? 대표적인 뇌 분비계 장애 물질입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그랬죠? 환경호르몬. 대표적인 환경호르몬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다이옥신이 있는데 이건 인체 내에 축적돼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인체 내에 잘 축적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기를 보시면 1번 물에 잘 녹으면 축적되지 않겠죠. 뭘 생각하면 돼요? 우리 비타민C 먹으면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다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물에 잘 녹는 것은 축적되기가 어렵겠죠. 주로 호흡기를 통해 흡수되기 때문은 아닐 거고, 상온에서 다이옥신과 같은 물질은 상온에서 극성보단 어때요? 비극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성질 때문에 물보단 지방에 잘 녹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때요? 물에 잘 녹지 않고 체외로 잘 빠져나가지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식품 중 단백질과 질소화합물을 함유한 식품 성분이 미생물의 작용으로 분해되어 악취와 유해물질이 생성하는 거. 자, 우리 이렇게 식품 성분이 변하는 거, 식품이 변하는 걸 발효, 부패, 변패, 열화라고 부르는데 이 중에 발효는 좋은 거죠. 좋게 변하는 거. 부패와 변패, 열화는 모두 안 좋게 변하는 겁니다. 나쁘게 변하는 건데, 자, 각각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해설에도 잘 나와 있듯이 여러분이 부패로 생각해야 될 것은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 분해돼서 어떤 게 생기죠? 아민과 또는 암모니아 같은 게 생기는 걸 부패라고 합니다. 단백질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그럼 변패는 뭐냐? 해설에도 잘 나와 있듯이 당이나 또는 탄수화물, 당이나 또는 지질이 분해돼서 산미를 생성하고요. 그리고 방향성을 잇는 거, 그거를 변패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구분해야 될 건 기본적으로 발효와 부패의 차이를 잘 아셔야 되겠고요. 그 중에서 부패와 변패가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패는 단백질을 생각하시면 되고 변패는 당과 지질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같이 보겠습니다. 식품의 점도를 증가시킨대요. 교질상의 미각을 향상시키는 식품 첨가물, 이거 뭔가요? 이러한 식품 첨가물류를 우리 뭐라고 부르죠? 호료라고 부릅니다. 또는 증점제, 점도를 증가시킨다, 증점제라고 부르는데 호료나 증점제에 해당되는 식품 첨가물이 아닌 것을 고르라고 그랬어요. 1번 메틸셀룰로즈 대표적인 호료 중 하나고요. 카복시 메틸 스타치도 호료 중 하나입니다. 소디움 알지네이트 또는 소디움 카세이네이트, 카세인 나트륨 둘 다 호료 중 하나예요. 자, 4번에 나와 있는 글리세린 페리엑시드 에스터는 뭐냐면 글리세린에 페리엑시드가 하나, 두 개 또는 세 개 붙어 있는 거. 글리세린에 페리엑시드가 붙어 있는 걸 글리세린 페리엑시드라고 부르는데, 자, 어떤 특성이 있겠어요? 비극성과 극성을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뭐로 쓸 수 있어요? 유화제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자, 유화제로 쓸 수 있는 게 글리세린 페리엑시드 에스터의 특징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식품의 원재료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가공 처리 공정 중에 생성되는 위해인자와 거리가 먼 것을 고르랬어요. 우리 가공 처리를 하다 보면 화학적 위해인자가 특히 많이 생성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화학적 위해인자에 대해서 고르라고 했는데, 화학적 위해인자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가공 처리 중에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출제했다는 건 하나의 답은 가공 처리 중에 발생한 게 아니고 아마 자연적으로 생기는 걸 오답으로 냈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같이 한번 보시면 트리코데신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일단 들어봤다 하고 넘어갈게요. 다핵 방향족 탄화수소 PAH는 대표적인
가공 처리 공정 중에 생기는 위해 인자 중 하나입니다. 뭐를 생각하시면 돼요? 벤조피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벤조피렌이 이 PAH의 대표적인 다핵 또는 다완 방향족 탄화수의 대표적인 예로, 벤조피렌은 어디서 생성이 되죠? 우리 삼겹살 구워 먹을 때 고온에서 생성되는 대표적인 위해 인자 중 하나입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뭐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감튀, 여러분이 좋아하는 감튀는 마찬가지로 고온에서 형성이 되는 대표적인 화학적 위해 인자 중 하나고, 모노클로로 프로판디올 MCPD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산분해 간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분해 간장의 경우에 이건 고온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여기서 또 나눠서 기억하셔야 되는데, 다완 방향족 탄화수소, 아크릴아마이드 모두 둘 다 고온하고 관계가 있지만, 고온하고 관계가 없지만 산분해 간장 가공 과정 중에 생성되는 게 MCPD입니다. 그럼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트리코데시는 뭐냐? 밑에 문제 해설에 잘 나와 있듯이 곰팡이 독소 중 하나였어요. 그 중에서 어떤 곰팡이가 내는 곰팡이 독소였죠? 푸자리움이라고 하는 곰팡이가 내는 곰팡이 독소 중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장염 비브리오균의 특징을 물어봤습니다. 비브리오, 장염 비브리오는 대표적인 식중독의 하나인데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아포를 형성한다. 우리 아포 뭐예요? 스포어. 스포어는 딱 두 가지 기억하라 그랬어요. B와 C. B는 뭐였죠? 바실러스. C는 클로스트리디움. 해당되지 않네요. 정답은 1번으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것을 고르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해당되지 않는 설명. 자, 열에 강하다. 열에 강한 건 뭐예요? 스포어의 설명. 따라서 이것도 해당되지 않고요. 감염형 식중독균으로 전형적인 급성 장염을 유발하죠. 맞는 설명입니다. 편모가 있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밑에 이 장염 비브리오균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왔으니까 같이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 중에서 비브리오에 있어 중요한 특징은 뭐였어요? 호염균. 염이 있는 조건에서 약 3에서 4% 정도 있는 조건에서 잘 자란다는 특징을 같이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6번 황색포도상구균이에요. 이번엔 황색포도상구균에 의한 식중독의 특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특징은 뭐죠? 독소를 생성하죠. 엔테로톡신이라고 하는 독소를 생성하는 특징이 있고요. 독소형 식중독이고, 잠복기가 짧은 편이에요. 특히 이런 독소형 식중독은 또 뭐가 있어요? 바실러스 세리우스 또 독소형이 있었어요. 이런 독소형 식중독의 경우엔 잠복기가 짧은 편이고 급성으로 발병을 합니다. 황색포도상구균의 경우엔 바실러스 세레우스와 마찬가지로 사망률이 다른 식중독에 비해서 낮은 편이고, 그럼 사망률이 높은 건 뭐가 있나요? 비브리오 계열의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폐혈증 생각하시면 되고, 열이 39도씨 이상으로 지속되는 건 특징이 아닙니다. 발열이 일반적으로는 없고 약 20에서 30% 정도의 환자에서만 발열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특징은 뭔가요? 밑에 나와 있듯이 구토형이기 때문에 구토, 복통, 설사 등이 이러한 독소에 의한 식중독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같이 한번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목적과 기능을 하는 식품 첨가물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떤 식품 첨가물인지 종류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네요. 식품의 제조 과정이나 최종 제품의 pH 조절, 이것만 봐도 아마 정답을 골랐을 수 있을 겁니다. 뭐에 해당이 되겠어요? 산미료죠. 산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식품 첨가물입니다. 부패균이나 식중독 원인균을 억제할 수 있고요. pH 조절하기 때문에 이와 더불어 항산화제 작용을 할 수 있고, 갈색화 반응을 억제할 경우에 상승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 때문에 밀가루 반죽의 점도도 조절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답은 1번 산미료에 해당이 됐습니다. 다른 것들은 전혀 해당이 되지 않겠죠. 8번 같이 보겠습니다. 8번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진드기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진드기에 대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진 않는데 진드기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어떤 진드기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0.3에서 0.5mm의 유백색 또는 황백색이고, 여름 장마 때에 흔히 발생하고 곡류나 과자, 빵, 치즈 등에 잘 발생하는 진드기 물어보고 있습니다. 힌트를 여기서 얻으셔야 돼요. 곡류나 과자, 빵, 치즈에 잘 발생하는 진드기래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설탕 진드기는 어디에서 많이 발생을 하냐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설탕 또는 된장의 표면 이런 데서 발생할 수 있는 게 설탕 진드기의 특징입니다. 집 고기 진드기도 마찬가지로 설탕에서 발생을 할 수 있고요. 또는 치즈에서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보리 먼지 진드기는 어디서 발생할 수 있냐면 일반적인 식품이나 또는 분뇨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게 보리 먼지 진드기의 특징이고, 자, 공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는 긴털가루 진드기가 되겠습니다. 많은 응시생들이 아마 보리 때문에 3번을 선택했을 것 같은데 정답은 4번 긴털가루 진드기가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해썹의 7원칙 나왔습니다. 해썹은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단골로 나오죠. 총 12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이거를 예비 5단계와 7원칙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에 여러 번 설명을 드렸듯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7원칙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건 해당되지 않는 걸 예비 5단계에서 낼 가능성이 크다 그랬어요. 같이 한번 보시면 위의 요소 분석 중요한 7원칙 중 하나고요. 문서와 기록 유지 방법 설정도 중요한 7원칙 중 하나, CCP의 모니터링도 체계해야 된다 했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공정흐름도 작성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비 5단계에 속하는 과정입니다. 자, 따라서 총 12절차, 12절차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어떤 절차가 있는지 그리고 예비 5단계와 7원칙을 나눌 수 있는지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겠습니다. 각각에 대한 헤드라인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본인만의 방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처음에 팀을 구성하고 제품 설명서 작성하고 해당되는 제품의 용도 확인하고 공정흐름들을 작성했으니까 확인해야 된다. 이게 5단계고요.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자. 위의 요소를 분석해야 되고요. 하자드 어널리시스, 중요 관리점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 중요 관리점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높다, 낮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해야 되고 기준을 설정했으면 그 뒤에 실제로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해야겠죠. 이게 모니터링 체계고 만약에 이렇게 넘어섰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개선 방법을 수립해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다 됐으면 검증 절차와 방법을 수립하고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문서와 기록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총 12단계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합성수지래요. 합성수지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 식기를 60도씨의 온수로 처리해서 용추위 시험을 시행했어요. 이때 아세틸 아세톤 시약, 요게 중요합니다. 아세틸 아세톤 시약에 의해서 진한 황색을 나타내었을 경우에 어떤 화합물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아세틸 아세톤 시약이에요. 우리 이러한 법을 아세틸 아세톤법 시험법이라고 부르는데 뭐를 확인하고자 하는 거냐면 플라스틱 안에서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열 가소성과 열 경화성이 있었습니다. 이 열 경화성 수지에서는 뭐가 용출될 수 있어요? 포름알데히드가 용출될 수 있습니다. 이 포름알데히드가 용출되는지를 확인해야겠죠. 따라서 일단 식기를 온도를 높여요. 이걸 가온한다 그럽니다. 온도를 높인다. 가온해서 온수를 처리해서 아세틸 아세톤 시약에서 시험을 하면 포름알데히드가 있을 경우에 진한 황색을 띄어요. 그럼 우리 이 진한 황색이 진할수록 포름알데히드가 많은 거고 진한 황색이 옅을수록 포름알데히드가 적은 겁니다. 이러한 방법을 무슨 방법이라고 부른다고요? 아세틸 아세톤 시험법이라고 부릅니다. 정답은 1번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시험법이었습니다. 11번 기생충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생충도 단골 문제죠. 다음 중 채소류를 매개로 해서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기생충은 밑에 해설에 잘 나와 있듯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그랬어요. 채소류와 어패류, 육고기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자, 밑에 나와 있듯이 구충, 편충, 그리고 동양, 모양, 성충 모두
채소류에 의한 기생충에 해당이 됩니다. 구충, 편충, 그리고 동양 모양선충은 채소류에 의한 기생충에 해당이 돼요. 어패류는 뭐가 있나요? 폐디스토마, 간디스토마, 황절혈 두 조충을 잘 기억하라고 했고, 육고기는 제가 사실은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무구조층과 유구조층을 잘 기억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걸 몰랐어도 답을 3번으로 골랐겠지만, 여러분이 이 육고기, 무구조층, 유구조층과 더불어서 선무충을 하나 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육고기를 기억하는 방법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육고기는 크게 돼지고기와 또 소고기가 있었어요. 돼지고기는 우리가 먹을 수 있다. 따라서 유구조층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고, 소고기는 먹을 수 없다. 무구조층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돼지고기는 유구조층 이외에도 선모충에 기생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선모충이라는 기생충이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돼지고기는 이제 하나만 더 기억하겠습니다. 유구조충과 선모충 모두 돼지고기에 의한 기생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선모충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식품위생법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가품질 검사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외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식품을 가공해서 납품하는 경우에 이 자가품질 검사를 하도록 식품위생법에 정해져 있는데, 자가품질 검사에 대한 기록서는 몇 년 보관해야 되냐면 2년 보관해야 돼요. 그리고 적용 시점의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제품 판매일이 아니고 제품 제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답은 2년간, 그리고 제품 제조일 기준으로 하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기존의 유리병에 비해서 무게가 가볍고 인쇄가 잘 되고 녹는 점이 높아. 자, 탄산음료 나왔습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탄산음료 나왔으니까 뭐 생각해야 돼요? 콜라, 사이다. 자, 여러분 이거 담는 병 뭐예요? 우리가 맨날 페트병이라고 부르는 거. 정답은 1번 페트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헷갈려한 학생들 또는 응시생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정답률이 문제의 난이도에 비해서는 조금 낮게 나왔던 문제 같습니다. 정답은 1번 페트. 다른 거 다 몰라도 탄산음료 생각하시면 정답을 골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번 같이 보겠습니다. 피부, 장, 폐가 감염 부위가 될 수 있고요. 사람이 감염되는 것은 대부분 피부래요. 또한 포자를 흡입하면 감염되고 폐렴 증세를 나타낼 수 있는 인수 공통 감염병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뭐예요? 포자라고 나왔습니다. 포자. 계속해서 설명드리지만 B와 C를 생각하랬어요. 이 중에서 B, 바실러스 중에서 안스라시스라고 하는 균, 우리 이 균을 뭐라고 불러요? 탄저균이라고 부르죠. 따라서 정답은 뭐겠어요? 탄저병입니다. 탄저병이 정답이에요. 포자를 생성할 수 있는 균에 의한 병이죠. 1번 탄저병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도 같은 문제예요. 감염병으로 죽은 돼지를 삶아 먹었대요. 삶았대요. 이거 뭐예요? 히팅을 했습니다. 온도를 굉장히 높게 처리했는데 사망자가 발생했대요. 그럼 뭐예요? 미생물이 아직 survivor, 살아남았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자, 이렇게 고온에서 살아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포자입니다. 포자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포자를 형성하는 거 B와 C가 있었습니다. 계속 똑같은 문제네요. 바실러스 안스라시스 탄저균입니다. 내생 포자를 형성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 탄저에 대한 특징을 잘 알고 있으면 14번 문제와 15번 문제를 모두 정답을 고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16번 같이 보겠습니다. 식품 첨가물에 있어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률 91%예요. 아마 읽어봐도 이상한 게 하나 있을 겁니다. 1번은 맞는 설명, 2번도 어렵지 않게, 3번도 쉽게 이해가 됐을 거예요. 4번, 식품 안전 안정성이 보장되므로 충분한 양을 사용해야 된다. 이상하죠? 식품 규격에 맞게 적당한 양을 사용해서 안정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충분히 많은 양을 사용한다는 설명, 4번이 이상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17번 같이 보겠습니다. 식품의 생산 및 가공 처리 시 사용하는 기계 및 세척 시
세제 선택에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세제 어떤 세제를 선택했는지 고려해야겠죠. 고려해야 되는 주요 사항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거해야 할 찌꺼기의 성질을 알아야겠죠. 이게 극성이냐, 비극성이냐, 아니면 탄수화물이냐, 단백질이냐, 지질이냐 이런 걸 알아야 우리가 적당한 세제를 넣어서 세척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고려해야 될 거고, 세척면과 세제와의 접촉 시간을 고려해야겠죠. 또 세척수의 성질을 고려해야 잘 녹일 수 있을 겁니다. 이상한 건 세척수의 수압이에요. 수압과 우리가 세제를 선택하는 종류는 크게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8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정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세정 방법은 크게 CIP와 COP로 나뉘게 됩니다. CIP는 Clean in Place고 COP는 Clean out of Place입니다. Clean in Place, 즉 그 상태로 그대로 두고 세척하겠다는 방법이고요. Clean out of Place는 분해하겠다는 거예요. 분해해서 세정해야 한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분해하는 게 번거로우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과정에서는 세제액을 그 안쪽으로 통과시켜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자 해요. 이런 방법을 CIP법이라고 부르고,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CIP 안에 SIP라는 게 있습니다. SIP. 이 SIP는 CIP 중에서도 스팀을 사용할 경우에는 SIP라고 부릅니다. 같이 한번 기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9번 같이 보겠습니다. 기생충 질환과 중간 숙주 연결이 잘못된 거, 기생충 문제 하나 또 나왔네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만 잘 기억하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돼지 먹을 수 있습니다. 유구주청 맞죠? 먹을 수 없는 거 뭐였어요? 소고기였습니다. 이렇게 쉽게 답을 구할 수 있어요. 정답은 2번. 회충은 채소, 간흡충은 뭐였어요? 어패류에 해당이 됐습니다. 정답은 2번. 무구주충 은 소고기와 연결을 시켰어야 됩니다. 자, 20번 같이 보겠습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건강진단 항목이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식품위생 종사자의 경우에는 뭐를 주의해야겠어요? 감염병, 전염병을 주의해야겠죠. 자, 이와 관련이 없는 거를 고르시면 되겠어요. 장티푸스 감염병, 폐결핵 해당이 되고요. 전염성 피부 질환 당연히 해당이 되겠죠. 갑상선 검사는 물론 이 개인의 위생에 있어서는 개인의 건강에 있어서는 중요하겠지만 식품 위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정답은 4번 갑상선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18년 4월 28일 2018년 두 번째로 보았던 시험의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어떤 문제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좀 낮다, 쉽다고 생각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응시생들이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건 여러분이 아는 문제는 반드시 정답을 맞추는 겁니다. 간혹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우리가 풀기가 도저히 어려운 것들도 있어요. 그런 건 과감하게 패스하고 여러분이 아는 것만 잘 실수하지 않고 풀 수 있는 실력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18년 2회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